안녕하세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30분씩 책을 읽겠다라는 다짐이 21일 만에 깨졌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3일 정도 책도 못 읽고 공부도 못 했는데요. 이제 몸이 괜찮아져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냐면은 그 얘기까지 읽었어요. 해파리 있잖아요. 수족관 그 얘기였어요. 85페이지부터 갈게요. 85페이지. 제목은 어른입니다. 한 줄짜리 글이에요. 자신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 공감되는데요. 10대 때, 20대 때까지만 해도 제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물을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30대가 되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오늘의 간식.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그래 너 수고했어 약간 이런 마음. 남들이 안 해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안 해주잖아요. 네. 안 해주시니까 그죠? 약간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살까 말까 고민되는 거. 사실 안 사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물건을 살 때 이건 나에 대한 보상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성분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으로는 이거 안 사는 게 맞아. 이거 집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뭐하러 또 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고 싶은 그 심리를 선물이라는 걸로 이제 포장해서 많이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젠 또 안 그래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더 나이가 먹었나 봐요. 자, 그 다음 글의 제목은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입니다. 블루. 투명에 가까운 블루는 이쁘겠네요. 그죠? 자, 읽어볼게요.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네. 어느 스텝의 한마디에 난 그만 서운해지고 말았다. 그래도 아직 7, 8회 정도 촬영이 남아있다니 너무 앞서 슬퍼하진 말아야지. 그간 서로 너무 바빠 술자리 한번 갖지 못한 우리는 모처럼 촬영을 핑계로 기분 좋게 콜라보를 했다. 다른 출연자들이 먼저 자리를 뜨고 난 김씨와 함께 근처에서 열린 파티에 동행했다가 먼저 숙소로 향했다. 서둘러 클렌징하고 침대에 누운 시간이 새벽 2시. 다음날 7시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6시 전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성태가 그런다. 형, 몇 시에 깨워드릴까요? 형은 깨워주는 거 필요 없어. 몸에 알람이 있거든. 아란 장풍 대작전인가를 보다가 잠이 들어 정확히 5시 반에 일어났다. 성태를 깨우고 다시 공항에서 김씨와 합류해 이야기를 좀 나누다 탑승해서는 가방에 가져온 몇 권의 책들 중 반짝반짝 빛나는 을 꺼내 들었다. 일본 책이구나. 이 김씨가 그 연예인 김씨예요. 김씨. 김씨 박씨 그 김씨가 아니라 김씨랑 뭔가 촬영 같은 걸 했었나 봐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일본 음악이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소녀대나 구아타 밴드 같은 걸 들으면 이상하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난 무슨 민족 감정이 발동해 그런 줄 알았었는데 언제부턴가 내린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일본 음악은 라이트하다는 거다. 나는 가벼운 건 별로거든.
잠깐 즐길 순 있어도 마음을 아예 내어줄 순 없단 얘기지. 그렇게 내게 대체로 일본의 것들이란 가와이 할 순 있어도 스고이 하진 않게 느껴졌다. 재밌는데요? 가와이는 한대요. 귀엽긴 하대요. 근데 스고이 하진 않대요. 난 중앙의 격조, 품격,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렇군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약간의 경계를 가지고 읽기 시작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나 어느새 나의 머릿속엔 무츠키와 쇼코의 집이 그려지고 그렇게 단숨에 3분의 1 정도를 읽어버렸다. 사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면 나는 어쨌든 오케이라는 걸까? 평소대로라면 몇 페이지 읽다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 고비가 없어 스스로 놀랄 정도였다. 사랑에 대해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네. 그렇군요.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랑은 영원할 거야. 막 약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애소설 별 재미가 없어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애소설. 저는 어렸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캔디, 베르사유 장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분들은 이런 거 모르시겠구만. 여하튼 간에 그런 순정 만화 계열이라는 거를 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취향이 안 맞아요. 근데 오히려 사랑은 영원할 거야. 막 약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죠? 그래요. 저는 막 영화도 멜로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막 하여튼 게 싫어요. 이건 저의 이제 개인적 취향. 계속 읽어볼게요. 10년 전 연애를 하던 시절 무라카미류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같은 것들을 소리내어 읽어주길 강요받으며 이해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내용들에 진저리를 쳤던 기억이 난다. 아, 책이었군요.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라는. 뭐야, 난교를 왜 해? 지금 난교를 원한다는 거야, 뭐야? 난교가 뭐죠? 저에겐 앞에 노트북이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이것도 좀 쳐보고 싶었어요. 콜라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뭐 콜라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건지 궁금했거든요. 콜라뷰. 콜라뷰는 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콜라뷰라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는데 다른 사람이 쓴 말이 약간 억양이 비슷한 말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난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난의 향기와 같이 아름다운 사귐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절한 검색 결과를 제외해야 했대요. 난 청소년이 아니니까 한번 검색해봐야지. 약간 그런 말인가 보구만. 아이고. 뭐지? 난교가? 되게 궁금하네. 아,
문란하게 성행위를 하다. 문란하다. 그 뜻이래요. 청소년에게 해로운 말이라서 네이버가 알아서 이렇게 가려줬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었나 봐요. 뭐 얘기했지? 단어 찾다가 다시 갈게요. 10년 전 연애하던 시절 무라카미 류이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같은 것들을 소리내어 읽어주길 강요받으며 이해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내용에 진저리를 쳤던 기억이 난다. 뭐야, 난교를 왜 해? 지금 난교를 원한다는 거야? 뭐야? 난 내게 그 책을 권하는 그의 의도를 왜 그토록 가슴 저리게 열광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김포에 도착해 반짝반짝 빛나는 을 덮으며 생각했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를 읽고 싶다. 앞자리에 있던 김씨는 방송국으로 달려갔는지 보이지 않고 홀로 피곤한 몸을 차에 싣고는 홍대로 향했다. 가양대교에서 차가 심하게 막히더라. 9시가 되어 김씨의 음악살롱을 들으며 집에 가고 있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생방 때문에 정신없어서 인사도 못하고 왔네요. 어젠 즐거웠어요. 나중에 또 즐겨요. 나는 반가워 답례를 하였다. 음악살롱 듣고 있었는데 방송이 정말 편하고 격조가 있어요. 저도 어젯밤 훈훈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모처럼 쉬는 날. 아이들은 로고 작업 중이지만 난 오늘만은 정말 무조건 쉬어야 한다. 네. 일본에 김씨랑 일하러 잘 갔다 오셨나 보군요. 자, 다음은 친구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신이 나지? 그 사람이 바로 친구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약간 계급이 있잖아요. 급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친구는 만나러 갈 때 혹은 그 전날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내일 가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야지. 물론 근데 이제 여자들은 전화로 좀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뼈대는 이제 다 얘기를 했지만 세세하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야지. 막 이런 얘기.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거 상대방 얘기도 내 친구 얘기도 전화로는 길게 못하니까 아주 길게 못하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급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그렇지까지는 않죠. 그냥 반갑죠. 오히려 만나면 반갑죠. 만나면 좋죠. 헤어지기 싫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이거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1도 안 달아요. 하나도 안 단 우유. 이거 한 3개 뜯어가지고 그 국수 삶아가지고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하면은 콩국수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자,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나에게 준 것. 고통이 나에게 준 것.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어느 날 아는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집에서 엄마가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했다며 무슨 일인지 사색이 되어 놀다 말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알려온 사연이 황당했다. 어머니가 딸을 부른 이유인즉 일주일 뒤로 다가온 가족여행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나의 상식으로는 전화로 이야기해도 충분할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이 그 집에서는 그 정도로 큰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 집에서는 이 정도 일에 전화까지 해서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분은 여자친구분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도 또 여자친구분을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자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들이 많은. 저는 남자친구들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사람 친구들도. 근데 어떤 그 여자분들은 아예 남자 사람 친구를 아예 한 명도 없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여자의 반, 남자의 반, 뭐 이 정도. 자, 계속 읽어볼게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선배 셋이 모여 각자 자기가 살아온 내력에 대해 털어놓는 술자리가 있었다. 흔히 이런 주제의 대화에서는 누가 더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어떤 큰일을 겪었는가가 마치 가호의 척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은근히 경쟁이 벌어지곤 하지 않는가? 그래요? 난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데. 그래요? 그게 그렇게 척도가 되나? 남자랑 여자랑 다른가? 여자는 내숭 떠느라 그런가?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포문을 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로 어머니가 가장이 되셨다. 풀죽은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 아팠고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라고 얘기했대요. 두 번째 친구가 받는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거의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다. 두 분 다 재혼하지 않고 다시 합치길 바랬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셋이 자신의 불행을 안주 삼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거기 있는 아이들 모두가 KO되고 말았다. 많이 한 것도 아니었다. 첫째, 우리 집은 신경정신과에 드나든 사람이 가족 중 3명이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4명이 되며 여기까지 했더니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더라.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은 집에 태어난 탓에 별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유세를 하게 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씁쓸했지만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랬다. 그래도 그거를 입 밖으로 내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 견딘 거잖아요. 그죠?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 저는 아직도 좀 못났나 봐요. 막 그런 거를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쿨한 척 하거든요. 겉으로는. 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근데 속으로 이렇게 꿍 하고 막 상처받고 속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마음 아프고 막 이랬던 기억들은 입 밖으로 안 꺼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삭히는 거죠. 야, 별로 안 좋은 건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는 뭔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친구들이랑 막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막 수다를 떨다든지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저는 그냥 혼자 삭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안 좋은 거지. 그리고 그게 다 끝나야지 그러니까 제가 삭힐 만큼 삭히고 이제 다 힘들 만큼 다 힘들면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내게 집이란 쉬거나 안식을 구하는 곳이 아닌 불안 속에 안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곳이었다. 사람의 인생에도 팔자가 있듯 집안 굴러가는 데에도 그 비슷한 운명의 패턴 같은 것들이 있더라. 우리 집은 바로 그런 집안 팔자가 드셌고 그것은 내 나이가 40이 되어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아직도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7순이 넘은 아버지, 어머니는 여전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신다. 요즘엔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다 괴로워질 때면 결국 허탈하게 웃으며 속으로 그런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게 이런 끔찍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셔서. 내가 만들어 온 많은 것들은 불안과 고통의 산물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상력과는 무관하다.
나의 인생에서 또 내가 속한 집안 환경 속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고스란히 나의 창작물이 되어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고통을 잊기 위해 8월의 폭염 속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달리며 만든 5번째 작품은 내가 만든 것들 중 가장 많은 성과를 안겨다 주었고, 반면 별다른 사건이 없을 때 만든 것들은 그다지 많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랬군요. 이것은 결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 창작자라면 창조는 천재성이 아닌 고통에서 더 많은 것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좋은 작품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인생이 굴곡이 험준할수록 작품에도 그만큼 진한 드라마가 담기기 마련이니까. 잘 아는 음악하는 동생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키웠냐고 반농담 투정을 부린다고 한다. 자기들은 아무리 음악을 짜내봐도 안 된다면서.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그죠?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음악가적, 아니면 창작가, 예술가로서는 고통이 있는 게 더 좋은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없는 게 좋겠죠. 역시 인생은 다 가질 순 없나 보군요. 나의 소원은 사막처럼 고요한 곳에서 살아보는 것이다. 조용하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으며 자고 일어나면 놀랄 일이 생기지도 않는 그런 평화로운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고통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대신 이렇듯 사막처럼 고요한 안식처를 갈망하게 되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다. 소원대로 사막에서 살게 되어 태어나서 다시 갈게요. 소원대로 사막에서 살게 되어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면 그래도 나는 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 그렇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마음이 평화로운데 노래를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나는 오늘도 집이 아닌 다른 곳, 이를테면 시내 대형 서점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야 비로소 안식을 찾곤 한다. 그곳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막이며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내게 사막은 언제나 집 바깥이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꿈속의 사막은 달콤하다. 그러기에 나는 사막을 꿈꾸는 노래를 짓고 부른다. 고통이 아니었던들 내게 평화로운 삶 같은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 생애 중요한 것들이 이처럼 고통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이 내겐 아직도 낯설게 느껴진다. 다음은 야식입니다. 2줄짜리예요. 너는 정말 너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는 게냐? 야식 좀 그만 처먹어 제발. 확 찔리는데요. 제 컨셉이 야식 먹으면서 책 읽는 건데 그래도 뭐 칼로리를 생각하여 이런 거 먹죠.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나는 더 읽을 수 있겠죠? 읽을 수 있겠네요. 나의 탐욕스럽고 본능적이며 개걸스러운 먹성과 식탐은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것일까요? 음식을 좋아하셨지만 말년에 드실 수 있었던 건 백김치뿐이었던 할머니와 고기와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결국 두 분은 모두 당뇨에 걸리셨죠. 저는 그분들의 체질과 식성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러나 저의 음식에 대한 집착은 두 분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에 그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 또한 그분들처럼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할 운명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와 달리 할아버지는 절제가 몸에 배이신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시는 밥상에서는 늘 밥과 반찬의 양이 정해져 있고
매 끼니마다 반주로 소주 한 잔을 어김없이 곁드셨지만 그 외에는 결코 입에 술을 대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기상시간, 잠드는 시간, 식사시간을 언제나 정확히 지키셨고 모든 일과를 정해진 시간에 실행하셨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셨죠. 할아버지는 그런 기질을 둘째 아들에게, 즉 저의 작은 아버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러시거든요. 정말 식사를 제때제때 하시고요. 밥 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매일 우유, 치즈 이런 걸 이제 항상 드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 할머니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네. 이런 좀 이따 물어봐야겠네 엄마한테. 94, 5,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네. 몸은 이제 안 좋으신데 아직도 정신은 굉장히 또렷하세요. 네, 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갔다 와야겠어요. 할머니 곧 갈게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기질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기질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똑하고 잘생긴 코까지 당신의 둘째 아들에게 내려주셨어요. 반면 넓고 펑퍼짐했던 할머니의 코는 아버지에게, 그것은 다시 저에게로 하사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이 뭉뚝한 코 때문에 제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며 힘을 줄 때면 반드시 손가락으로 코를 움켜쥐라고 신신당부하곤 하셨죠. 덕분에 지금도 습관처럼 거울을 볼 때마다 손으로 코를 움켜쥐곤 합니다. 사춘기 때는 그것 때문에 할머니를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코가 외모의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의 신체기관 중 그나마 내가 가장 예뻐하는 눈을 바로 할머니가 물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건 한참 후의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혼혈이냐고.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어릴 때는 조금 더 혼혈같이 생겼었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나이 먹고서도 해외 나가서도 외국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너 하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혼혈이라는 뜻 아니야? 너 50, 50이냐? 이거잖아요. 여하튼 계속 갈게요.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건 정말 최근 일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하철역 들어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를 잡더니 너 혼자 여행 왔냐고 막 영어로 막 샬라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하튼 간에 코 얘기 나오니까 생각났어요. 아유, 계속 읽어볼게요. 책상에 앉아서 읽을까봐요. 허리가 아프네. 부모는 우리에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물려줍니다. 지능, 성격, 기질, 성품 같은 것들. 저희 어머니는 일종의 광기를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무슨 일을 할 때면 불꽃이 튀었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좀 더 온화하고 차분하길 바랬기 때문에 뭔가 판이 벌어지면 오로지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모습에 언제나 질려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커서 나의 일이라는 게 생기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작업을 할 때 눈이 뒤집혀 달려드는 나를 발견하곤 아득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건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떨칠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것이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무슨 일을 하던 광적으로 매달리는 나의 이 헌신과 정성은 제 삶의 자세로 굳어져 저를 저답게 살게 하는 밑바탕이 되어주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것이지요. 튀어나온 입과 함께. 사진을 좀 이따 찾아봐야 되겠군요. 생각해보면 아버지에게선 단점만 받았습니다. 저의 외모에서 제가 싫어하는 것들, 오똑하지 못한 코와 큰 얼굴과
약한 관절과 호흡기 등 신체의 부실한 부분들이요. 기질이나 성향 같은 것들도 아버지는 저와 달라서 돈을 모으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것들보다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일을 돕는 데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출세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달리 저의 작은아버지는 최고위 직인 청장까지 지낸 경찰 엘리트셨죠. 그런 동생에게 한 번도 열등감을 비추거나 자괴감 같은 걸 가져본 적 없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저는 명절 때마다 두 분을 같이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공감가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의 최초의 열등감의 원천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위와는 상관없이 늘 자신에 대해 당당하셨고 삶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따위라고는 없는 분이셨죠. 저와는 정반대셨죠. 나는 나약했고 항상 자신을 부끄러이 여기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언젠가 제사를 마치고 밥상 앞에 앉아있는 두 분의 눈을 번갈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총기가 가득했던 작은아버지에 비해 무언가 흐릿하고 단지 선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 나는 결코 그 눈을 닮지 않으리라고 몇 번이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착한 눈이 싫어.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눈에 힘을 줘봐도 거울 속의 제 눈은 바로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도끼라고는 없는 그저 평범하고 순한 눈빛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같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만약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었다면 나는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몸, 내 키, 내 머리와 재능, 우리 집, 내 나라 그 어떤 것도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뿐입니까? 나의 성별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며 나의 이웃,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등 어느 하나 내 의지대로 고른 것이 없죠. 인생이라는 게임이 왜 이렇게 모순되고 불공평한지 38년을 살아왔지만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인생이란 사랑할 대상을 골라 사랑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러나 불공평함이 결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게임의 승부는 누가 하루라도 더 빨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저처럼 많이 한 사람들은 승부에서 꽤나 뒤처진 셈이 되겠지요. 무슨 이유로 어떤 인연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식과 손자로 태어나 그들의 생김새를 그들의 세월과 삶에 축적된 DNA를 물려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내 부모라서, 형제라서, 누구보다 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숙명과 본능의 이유를 알아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답을 알 수 없는 오랜 물음을 던진